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혜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과 임상강사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은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의 따끈따끈한 신작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에 대한 책 소개와 더불어 예민한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네, 그럼 우선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민한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민한 아이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론과 예민한 아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책이고요. 요즘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불안함이나 예민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제목을 고민하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예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예민함이 약간 너가 유별나다, 너가 특이하다, 너가 좀 이상하다, 유난하다 이런 좀 비난이나 지적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민함은 사람이 타고나는 성향이라서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라는 제목은 예민함이라는 게 그런 어떤 비난이나 처벌 혹은 뭐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많이 예민하고 조금 덜 예민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고요. 근데 예민한 아이를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공감적인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정서와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민하고 좀 불안한 아이들과 관련한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집 큰아이가 엄청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인데요. 사실 예민한 아이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달래기도 힘들고 재우기도 힘들고 뭐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재워놨는데 금방 깨고 이유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힘들고 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할 때 항상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금방 알아차리는데요. 저도 이제 예민한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쭉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둥순둥하거나 좀 겁이 없거나 이런 아이를 키울 때보다 또 부모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예민하거나 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강박증, 공황장애, 뭐 선택적 함구증, 그다음 단순한 공포증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하거나 또 이런 소소한 예민한 증상들로 병원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면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하다라는 말이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과연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좀 예민함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민함은 꼭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문제일까요? 제가 책에 이제 예민함은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예민함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이지 병은 아니거든요. 예민함을 이해할 때는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성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왜 요즘에 MBTI가 유행인데 I인지 E인지 이런 얘기를 할 때처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자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향이니까 치료를 꼭 할 필요가 없겠죠? 음치라고 해서 뭐 내가 음악 관련된 일을 안 하면 되지 그거를 음치를 꼭 고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민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특징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지 예민함을 고쳐야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힘들고 되게 경쟁적이고 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회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기 지나가면서 좀 세상에서 상처받거나 조금 더 예민함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민함은 자신의 예민함을 잘 조절하고 다루는 어떤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 힘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좀 아이의 예민함을 다독여주고 스스로 예민함을 조절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예민함이 너무 심해서 학교 가서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혹은 공황장애나 강박증, 뭐 선택적 함구증 뭐 이런 특정한 불안장애가 생기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도 진료실에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좀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진료실에 방문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교수님이 느끼시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아졌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도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향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MBTI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MBTI가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누는 게 너무 단순하게 나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MBTI가 가진 되게 큰 장점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은 모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대해야 한다. 혹은 나의 성향을 내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증가시킨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세상이 조금 점점 더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경쟁적이 되고 또 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점점 그렇다 보니까 좀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비드 전후에 되게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겪으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나한테 큰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예민함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기질이 되게 많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고 많이 노력을 하면 과연 그 예민함이 좀 줄어들거나 성격이 조금 순둥하고 유순하게 바뀌기도 할까요? 예민한 아이가 순둥이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의 예민함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예민함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뇌가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뇌에서 불안이나 예민함, 공포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위는 편도체인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편도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과잉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서도 쉽게 이렇게 편도체가 흥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전두엽이 성장을 하게 되면 편도체 과잉 활성화를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자라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예민함, 불안함이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순간을 조금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자기의 불안, 자기의 예민함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예민함이 올라올 때 뭐 음악을 듣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자기 나름의 어떤 예민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전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불안한 생각이 막 들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는 말을 하는 그런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나름의 불안과 예민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찾아가면서 또 예민함이 좋아지고 예민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민함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나 예민함을 조절하는 아이의 자기 조절 전략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예민함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예민함을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런 예민함을 달래주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인지조절 전략이나 전환활동이나 이런 예민함을 조절하는 전략을 아이가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좀 어디까지는 맞춰주는 게 좋고 또 예민한 아이는 훈육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민한 아이에게 조금 더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뭔가 아이의 예민함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예민함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의 예민은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사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 예민함을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역할은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예민한 아이의 어떤 불안과 예민을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한 아이가 떡볶이에서 팔을 빼주세요 그러면 뭐 그건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민한 아이가 옷이 불편하니까 상표를 떼주세요 하면 상표를 잘라주는 건 엄마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민한 아이가 집에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돌아다닐게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아이 개인의 어떤 발달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뭐 예민한 아이가 가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말아라 뭐 이런 요구를 할 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 이거는 사소한 것과 자기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예민한 아이가 예민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하게 훈육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때 단호하다는 말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한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민한 아이일수록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것을 아이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은 달래주지만 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간결하게 훈육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의 저자 서울아산병원 김효원 교수님을 모시고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민함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